올해 수출되는 양이 2024년 1분기보다 적어요. 계속해서 안 좋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캐점은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제가 하나 희망을 가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2025년 1월, 2월, 3월 보면 수출량이 적지만 계속 증가가 돼요. 2021년도에는 우리가 71% 점유를 했어요. 근데 2022년 63%, 2023년 55%, 작년에 46%, 올해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다 빨간색이죠. 공매도가 다 늘어났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2차 전지 업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여러분이 2차 전지 업황이 좋다 나쁘다 이거 파악하는 것 중에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매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것도 1일 날 바로 발표가 돼요. 그러면 5월 1일 날 되면 4월 수출입 현황 발표가 되는데 수출입 현황 중에 15대 품목 중에 2차 전지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얼마나 수출이 됐고 또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됐는지 감소가 됐는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출이 잘 된다. 업황이 좋아지는 거고 안 된다. 업황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수출입 현황 1, 2, 3월 현황만 딱 모아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이 좋아지고 개선이 되는지 나빠지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수출입 현황 자료만 2차 전지만 따로 딱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 위에 2024년 1, 2, 3월 2차 전지 수출 양이고 그 다음에 전분기지요. 4분기 10월, 11월, 12월 양이고 올해 1, 2, 3월입니다. 보면 올해 수출되는 양이 2024년 1분기보다 적어요. 그 다음에 작년 4분기보다도 적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 좋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캐점은 이어지고 있다. 요렇게 분기로 보면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제가 하나 희망을 가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2025년 1월, 2월, 3월 보면 수출량이 적지만 계속 증가가 돼요.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닥을 잡은 건 아닐까. 요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확신은 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면 4월 2일부터 또 관세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4월 달 또 나오면 5월 1일 또 얼마나 됐는지 보면 4월까지 또 증가가 이어졌다. 지금 1, 2, 3월 증가가 이어지는데 4월까지 증가가 이어졌다. 그러면 업황은 이제 드디어 바닥을 잡는다. 요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길고 긴 캐점이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요런 수출입 현황을 보면 요렇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후행이지만 2차 전지 가장 선단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을 보면 또 그래도 어느 정도 2차 전지 업황을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1분기 실적입니다. 보면 1분기 3,747억 흑자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좋게 느껴지잖아요. 3,700억 크게 흑자가 됐으니까. 하지만 이 흑자에서도 자세히 보면 미국이 첨단 제조업 세제 공제 요걸 우리가 AMPC라는데 세 공제를 빼고 나면 830억 적자예요. 그래서 적자인데 세 공제 받아서 흑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순수한 2차 전지만 본다면 아직은 어렵다. 요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보면 지금도 발표가 나오는데 안 좋게 발표가 나오죠. 그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나라 1분기 수출량을 보면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 시점에서는 굳이 2차 전지를 접근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좀 보고 4월 또 수출이 증가가 됐다, 3월보다. 그러면 이제 저점에서 조금 매수를 해보자. 요 정도까지는 가능은 하고요. 대신은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업황이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기준 과정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요. 하락을 했다면 L자로 상당히 옆으로 또 기간 조정 횡보를 하고 그리고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중국과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요거는 중국하고 포함이 되는 시장 점유율이고요. 보면 1위가 CATL, 시장 점유율이 38.2%, 2위가 비아디, 16.9%, 이것만 하더라도 절반이 넘어요, 벌써. 그런데 3위가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이 9.8%, 10%가 안 돼요. 그런데 항상 이 10% 선이 중요하거든요. 왜 10% 선이 중요하냐고 하면 지금은 단일 시장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물량 공세를 같이 펼칠 수 있는 게 10%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량 공세를 펼치기가 어렵고 밀려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과거에 LG폰이 시장 점유율 10% 넘어갈 때는 그래도 글로벌에서 싸웠는데 10% 깨지면서 도태되고 가면서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10% 점유율은 상당히 중요하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시점인데, 물론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런 첨도 있지만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고, 중국은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물량 공세 저가를 가니까 어차피 포함해서 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SK온은 4.7%.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1월에서 2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40% 증가를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전년 비해서 증가율이 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하락을 했다는 거,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그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위에서 8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작년이 4.2%인데 올해 3.2%로 22.2%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커지는데 역성장을 한다. 이건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측면에 봤을 때 2차 전지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DI 매수하기는 쉽지 않다. 계속 점유율이 빠지고 있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시장 점유율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중국을 제외하고 한번 볼게요.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 올해 1, 2월 세계 전기차 시장이 27% 증가를 했어요. 중국 빼고. 그런데 국내 3사 9.7% 증가. 이것 또한 시장 세계 점유율보다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 기업이 역시 치고 들어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면 2024년 23.4% 점유율에서 20.9%로 떨어졌거든요. 그 부분이 CLTL 중국 기업이 치고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처럼 경쟁에서,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중국에게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나온 숫자니까요. 특히 삼성 SDI가 중국 시장, 원래 우리가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지는 못하니까 워낙 중국은 자체가 돌아가니까 여전히 22% 제외한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게 삼성 SDI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작년에 비해서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성장주들은 점유율이 늘어나야지 주가가, 사실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점유율이 하면서 시장 파이를 먹으며 미래에 큰 수익이 나오겠다 주가가 가는데, 이렇게 밀리는 게 나오게 되면 사실은 랠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일단 좌측에 있는 것은 전기차 시장 점유율입니다. 현재 점유율. 보면 중국이 66%입니다.
거의 전기차 시장이 중국 시장이 엄청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저가를 밀어내고 있고요. 그다음 유럽이 18%, 북미가 10%, 기타가 뭐 한 10%, 뭐 요렇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북미 시장은 중국보다 우리가 강하고요. 중국은 중국이고 그러면 유럽 시장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이 유럽 시장에서 성과를 내야지 우리 2차 전지가 강하게 가는데 유럽 시장에서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유럽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보면 2021년도에는 우리가 71% 점유를 했어요. 근데 2022년 63%, 2023년 55%, 작년에 46%, 올해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처럼 북미 시장에서도 중국한테 계속 밀리고 있다. 여기에다가 사실 우리가 기대를 좀 크게 했던 거, 뭐 EU가 중국 전기차 고율 관세 매기는 거, 여기에 희망을 가졌는데 트럼프가 나오면서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관세 폐지 협상을 또 다시 하고 있거든요. 중국하고 EU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 전기차 섹터가 강하게 불을 뿜기는 쉽지는 않은 구조다.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에게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시장이 커져야지 우리가 장악을 하는데 빠르게 가는데 미국 시장이 오히려 빠르게 커지기는 어렵거든요. 트럼프는 전기차에 뭐 친화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기차에 유리한 걸 다 없애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한 북미 시장이 커지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시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에서는 좀 밀리고 있다. 그래서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먼저 큰 틀에서 요걸 보고 그 다음에 주가를 또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희망적인 거 북미 얘기 뭐 우리가 막 관세로 중국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점유율이 10%밖에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거기서 더 늘어나 봐야지 업황이 확 좋아지는 것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장 상황을 한번 드리려고 했고 뭐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아쉽지만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3월 말 공매도 재개에 따른 영향은 어떤가요? 2차 전지가 참 여러모로 순환을 받고 있는데 뭐 트럼프 영향도 받고 있고 공매도 영향도 사실 받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기 전까지 줄어들었는데 제가 지금 보시는 것은 3월 30일 이제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3월 30일 공매도 양이고 4월 20일 공매도 양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뭐 늘어나거나 줄었는지를 보려고 제가 통계를 냈거든요. 일일이 찾아가서. 그러니까 보면 다 빨간색이죠. 공매도가 다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공매도가 오히려 늘어났다. 이건 뭐 2차 전지에서는 조금 안 좋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런 종목들 통계 내니까 공매도가 한 36%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3월 30일까지건 작년부터 계속 줄었거든요. 줄다가 공매도가 재개되고부터는 다시 는다. 이건 아직도 2차 전지가 뭐 앞에 지금 시장 상황이나 설명을 드렸지만 강한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공매도 측면에서도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늘었다가 또 다음 달엔 또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환경이. 그래서 요런 공매도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가면서 보면 뭐 업황 분석하는 데는 또 참고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늘어났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고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은 어떤가요? 그래서 관세 정책 영향을 피해 가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정보사 리포트 부분. 그래서 뭐 우리가 25% 관세 부과된다 막 그럴 때 나온 거고요. 근데 25%는 유예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10% 부과가 돼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부과가 돼 있기 때문에 보면 관세 영향을 받는 부분, 제가 보면 양극재는 받는다. 음극재, 동그라미 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는 관세 영향을 받고, 전해액은 안 받는다 돼 있죠. 요건 왜 안 받는지 갖고 보면 우리나라 엔캠이라든가 동아일렉트로닉스가 미국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섹터는 전해액입니다. 그래서 최근 관세 영향이 불거졌을 때 엔캠이 가장 강하게 반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대신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좀 아쉽게 또 공매도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보다는 또 전체적인 업황 영향을 보고 또 공매도도 일어나고 있다. 그 점도 같이 보고요. 그러면 분리막도 받는다. 그러면 뭐 대부분 전액 빼고는 다 받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커지더라도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확 좋아지기가 만만찮은 부분이다. 그래서 트럼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관세 영향이 오게 되면 뭐 앞에 제일 선단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도 뭐 가격 영향을 받으니까 단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뭐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훼손이 되고 수익률도 좀 둔화가 될 확률이 높고, 그렇다고 영향을 적게 받으려면 전기차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전기차 가격을 올리면 또 수요 둔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뭐 지금은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장악을 하던 시장이니까 사실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졌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차전지 물려 계신 분에게 대응 전략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사실 물려 계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러신 분들은 결국은 길게 봐야 되죠. 지금 길게 보면 결국은 뭐 자동차가 디젤에서 전기차로 간다. 그러면 뭐 시장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과거 태양광 때 뭐 2차 전지하고는 다르지만 태양광이 처음 나왔을 때 확 급등을 했다가 캐점으로 조정을 받고 횡보를 오래 가다가 태양광이 대중화되면서 전고점을 넘어서 크게 갔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되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크게 보고, 뭐 워낙 크게 물리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사이에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LG 에너지 솔루션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박스권 흐름, 하락 흐름이다. 요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 오면 비중을 조금 줄이고, 하단에 왔을 때 또 다시 매수하고, 그래서 요런 매매를 해가면서 뭐 현금을 조금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주식 수를 늘린다든가, 어차피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수하면 주식 수는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뭐 너무 빨리 업황이 확 좋아지기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횡보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횡보도 상단과 하단 박스권 움직임이니까, 그래서 지금 흘러내릴 때도 박스권 움직임으로써 상단 하단, 그래서 상단에서 비중 축소, 하단에서 매수, 요런 것들이 옆으로 그대로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하더라도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는 또 비중 축소, 그렇게 조금 매매를 해가면서 뭐 주식 수를 늘린다든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 요렇게 하다가 또 어느 순간 업황이 좋아지는 시점은 뭐 올 거니까요. 그때 저점에서 한번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점은 아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에코프로 BM입니다. 요것도 보면 차트 보면 기본적으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차트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부분에서는 앞에 말했지만 저점 매수, 뭐 61선 넘어가고 121선 건져갔을 때 또 비중 축소, 기본적으로 뭐 매매 전략은 그대로고요. 근데 이제 요게 옆으로 횡보로 바뀌는지를 봐야 되죠. 횡보로 바뀐다는 것은 지금 저점을 잡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나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데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고점을 넘어간다. 그러면 요건 이제 캐점 하락에서 끝나고 업황은 이제 횡보로 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요럴 때는 매매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왜 그러면 하락 때는 까딱 잘못하면 손실로 빠지는데 횡보 때는 기다리면 자기 위치는 다시 오니까요. 그래서 요런 시점이 오는지도 먼저 한번 보시고, 그래서 뭐 샀다 팔았다 요게 하락 때 어려우신 분들은 횡보 확인하고, 횡보 장세가 확인되면 그때 뭐 앞에 말했지만 업황 영향으로 좀 횡보가 길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횡보가 길어질 때는 의외로 뭐 매매하기가 편하고 또 비중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또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특히 뭐 4월달 수출이 늘어나는지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그래도 어려운 업황 속에서 조금씩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간다 저점에서 확 매수하거나 또 간다고 확 추격 매수하거나 이러기는 아직은 업황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라 설명을 드릴게요. 새로운 주도자 가능성 있는 종목 있을까요? 일부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올해는 우리나라가 수출이 둔화되기 때문에 큰 대형 섹터보다는 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중소형 섹터 보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중소형 섹터, 그 부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소형 섹터 설명을 드리고, 특히 여러분 요게 상호 관세 발표가 났는 4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글로벌 주가 상승률입니다. 요 상승률을 보면 가장 크게 상승했는 게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코스피.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보다는 강합니다. 요걸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강함 속에서도 중소형주로 구성되는 코스닥이 더 강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출 둔화될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도 주가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형주 또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중소형주도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뭐 그 중에서도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소형 섹터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음식료 구체적인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뭐 중소형 섹터 중에는 뭐 가장 갈 수 있는 게 음식료하고 화장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음식료 섹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지금 보시는 게 음식료 업종 차트입니다. 업종 차트인데 이렇게 보면 엷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승기, 1차 상승기, 2차 상승기가 있잖아요. 음식료가 가파르게 상승. 그래서 2000년도 1차 상승 때 보면 이제 해외에 막 나가기 시작을 해요. 해외 성장도 나오고, 그리고 음식료 가격 인상을 해요. 가격 인상이 나오고, 그러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0년도 2차 상승이 나올 때는 중국 등 물론 해외 성장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인상이 되고, 그리고 곡물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 상승 이후에 한 10년간 지금 보게 되면 뭐 7, 8년 동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다시 3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앞에 1, 2차 상승 때 해외 성장됐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K푸드, 여러분들도 뉴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글로벌 K푸드 뭐 바람이 불고 있다. 이처럼 다시 해외 성장이 뭐 확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1, 2차 대세 상승 나올 때 음식료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했죠. 여러분 지금 어때요? 막 인상을 하고 있죠. 그만큼 마진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인상은 인플레이션 명분인데, 인상을 하고는 뭐 원재료, 곡물 가격이 안정되고 하락이 된다. 그러면 음식료 기업이 가격 인하할까요? 인하는 안 하지요. 그러니까 한 번 인상을 해놓으면 결국은 수혜를 받게 된다. 음식료주들은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곡물 가격도
자세히 보면 지금 하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벌써 곡물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지금 뭐 옥수수, 소맥, 대두, 원당, 팜유, 코코아인데 보면 뭐 소맥도 원단이나 팜유나 코코아는 올해 가격 하락을 했고요. 옥수수나 대두는 옥수수는 5.2%, 대두는 3.8%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뭐 하지만 길게 보면 하락하는 추세가 가깝고요. 하지만 이 하락 상승폭이 큰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보냐고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원재료를 사거나 원자재도 마찬가지고요. 뭐 음식료 원재료도 만들고 이걸 살 때는 뭘로 사지요? 달러로 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러 가격이 하락하면 가만히 있어도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연초부터 달러가 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원재료 가격은 상승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원재료 가격은 하락에 가깝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격은 인상을 하는데 원재료는 오히려 하락을 한다. 우리가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시점이죠. 가져야 되고 특히 여기에서 뭐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료가 된다면 곡물 가격이 아주 빠르게 안정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워낙 뭐 수출국이니까요. 뭐 그래서 뭐 그거까지 감안을 한다면 뭐 좀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 시장은 더 빨리 움직이니까요. 먼저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료까지 본다면 뭐 곡물 가격 하락, 또 제품 가격 상승 여기에 따라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해외 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요런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음식료, 중소형 섹터 중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설명을 드릴게요. 음식료의 구체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음식료 섹터 종목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엑셀 파일로 뭐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핸드폰으로 보면 너무 작지만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 좀 크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음식료 종목 쭉 나오고 4월 22일까지 올해 상승률 또 추세가 중요하니까 상승률 있고 그 다음에 뭐 PBR 그 다음 이제 3분기 영업이익 4분기 영업이익 그리고 4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PER 그 다음에 해외 성장도 중요하니까 해외 매출 비중까지 제가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요 차트를 가지고 반드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 중에 상승률 2위 대한제당 요건 뭐 접근을 조금 유보했으면 좋겠다. 상승률 2위지만 얘는 정치 테마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 테마는 늘 아시겠지만 대선 끝나기 전에 벌써 빠집니다. 그러니까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상승을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감소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상승한 삼양식품 요건 보면 해외 매출이 80%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성장이 가장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강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게 아니고 해외 매출 중에 또 미국 매출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매출이 높은 요런 종목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위치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3분기보다 4분기 영업이익도 확 증가하고 PER 한 10보다 낮은 저평가고 그리고 뭐 해외도 한 10% 이상 매출이 나오고 또 올해 또 상승률이 또 상당히 있는 종목 그렇게 좁혀놓고 보면 대표적으로 한 오리온 정도가 또 뭐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오리온 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래서 뭐 요런 오리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또 음식료
뭐 제가 통계를 냈던 자료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서로가 또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뭐 실적을 본다든가 해외 매출을 본다든가 포커스가 다르게 또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준비를 했으니까 뭐 요번에 또 음식료 3차 상승이 나온다면 또 강한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오리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오리온 차트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보면 뭐 트럼프 관세 영향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다시 또 회복이 되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고 차트도 보면 뭐 정배열의 추세도 살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또 주식은 뭐 낮은 데서 매수해서 보유해서 가는 것도 있고, 또 저평가됐던 거 추세에 따라서 매수해서 가는, 뭐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뭐 투자 전략이 맞는지 또 맞는 부분에 맞춰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추세는 살아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실적도 좋다, 뭐 요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화장품 구체적인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뭐 중소형 섹터 중에 음식료, 화장품 관심 가지자 했는데, 먼저 화장품도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업황적으로 왜 우리가 지금 뭐 관세 나오는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왼쪽은 미국이 국가별 화장품 수입하는 양, 그러니까 수출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제가 진한 색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요때 보게 되면 까만색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에게 가장 수출을 많이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1차 관세 전쟁을 거치면서 중국 비중이 줄어들고요. 우리가 그 부분을 차지하면서 낮은 데서 치고 올라가서 1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관세 영향이 우리가 수혜를 받았다, 요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2024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수출을 많이 했고, 2위가 프랑스, 3위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멕시코 순이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도 뭐랄까 협정 예외 품목이기 때문에 화장품은 10% 관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우리나 프랑스나 캐나다나 이탈리아나 멕시코나 다 같은 10% 내는 상황이니까 경쟁력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5위인 중국만 145% 관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저 점유율 10% 점유율이 확 낮아질 확률이 높죠. 관세 그렇게 내고는 못 파니까. 그러면 그건 또 누가 가져가느냐? 트럼프 일기 때 보면 우리가 거의 장악을 했거든요. 중국하고 우리가 같은 아시아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이번 관세 정책에 따라서 또 시장 마켓 쉐어가 늘어날 수도 있다, 요렇게 보고, 그래서 뭐 관세에 따라서 뭐 다른 뭐 자동차나 이렇게는 어려운데, 화장품은 의외로 또 장기적인 추세로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지금 또 화장품 시장 중에 미국 인디 시장이 가장 핫한 시장이거든요. 여기에서 뭐 색조 화장품이라든가 ODM 방식, 그리고 최근에는 뭐라 그럴까요, 뭐 그 태양 그거 있는 거 선크림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요런 측면을 보게 되면 뭐 경쟁국 중에서는 그래도 중국이 줄어들고 우리가 좀 더 수혜를 받을지 않을까.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이렇게 관세 전쟁이 일어났을 때 2018년, 19년 그때부터 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성장 기대를 할 수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화장품 종목 중에 관심 있게 보는 건 사실 올해 가장 강하게 상승한 종목은 APR입니다. APR. 그래서 가장 강하게 상승한 종목은 APR이고, 그 다음 관세 영향을 가장 받지 않는 종목은 한국콜마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콜마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지수가 막 급락했던 관세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차트만 보면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왜 한국콜마가 이렇게 가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화장품 업체 중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호재가 하나가 있는데 2분기에 미국에서 2공장이 가동됩니다.
1공장에 이어서 2공장까지 미국에서 가동이 되니까요. 그래서 관세 정책에서 좀 더 비켜날 수 있는 종목이다.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관세 얘기가 나오고부터 가장 강하게 상승한 건 한국콜마고요. 올해 1월부터 가장 강하게 상승한 것은 APR이고요. 그래서 요런 측면. 그 다음에 두 종목 다 4분기 실적으로 본다면, 4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적정 주가고, 대신 미국 시장 성장 바라보고 주가는 미래를 보고 움직이니까 지금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관세 영향으로 지수가 폭락할 때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고 또 모멘텀이 있는 게 음식료, 화장품, 그게 또 차트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차트도 그걸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만의 중소형 개별주 매수 기법 공개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코스닥이 올해 상승을 할 겁니다. 상승을 할 때 앞에 제가 화장품주라든가 또 음식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업황 분석도 하고 또 실적 분석도 하고 이런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또 좋은 종목 찾을 수도 있고요.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또 분석을 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한다. 이런 종목들은 최대 주주가 자기 회사 가장 잘하는데 시장에서 장내 매수한다. 그러면 향후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매수하게 되면 반드시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최대 주주가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한다. 그러니까 정려를 하는 거죠. 한 100억 정도 정려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려세가 40% 이상 엄청 비쌉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려를 주가가 높을 때, 비쌀 때 세금 많이 내려고 정려를 할까요? 아니면 최대 주주가 자기 회사가 가장 저평가되고 낮다고 판단됐을 때 100억, 200억 정려를 할까요? 낮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려가 나온 기업, 저점 종목 중요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정려 공시, 지금은 우리나라가 1세대, 2세대 넘어가면서 정려를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참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투자금이 들어온다든가 자본이 변한다 이러면 다 공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공시 처음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 이희경 경제TV 유튜브에 오시면 공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하는지도 정리가 돼 있으니까 또 시간 나시는 분들은 또 오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너무 어렵고 또 관세 정책으로 힘드시죠. 하지만 올해는 미국 달러 약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때 잘 종목을 선정을 해 놓으시면 또 상당히 또 부를 축적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우리 시장 잘 공부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우리 시장을 통해서 많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